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관세 전쟁이 과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투자자들은 언제쯤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반갑습니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현실 인식을 네. 저 밑에서부터 네. 하면 되죠. 네, 그러면 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좀 네. 불가능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트럼프가 다시 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돌이키기는 어려운 거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과연 속내가 뭐냐, 그죠? 네, 네,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그 지지력을 얻느냐, 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그 주식 미국인 그 가계가 네. 보통 30-4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역대 최고입니다. 음. 최근에 지난주인가 어디 나온 거 보니까 네. 43%. 최근 몇 년 동안 장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죠. 코로나 때 30년 6% 하다가 좀 내려오다가 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네. 30% 가다가 네. 쭉 내려왔다가 네.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확 올라와서 네. 지금은 다시 비중이 역대 최고 43%.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미국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음. 아마도 20% 미만 한 10몇 프로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는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게 무너지면은 트럼프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무너지려고 5천 깨졌을 때 S&P 그 S&P 500이 깨질 때 그 트리거는 뭐죠? 국채죠. 그렇죠. 국채는 인플레고 음. 그렇죠. 그런 거가 트리거가 된 거를 약점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거를 이제는 상대국인 중국이나 여러 나라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거꾸로는 트럼프도 이제는 그렇게 촉발되는 일은 그것까지는 가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한 10% 반등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본다면 주식을 계속 하락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린 게 4월 2일 다음 날인데 4월 2일 주가 정도로는 원복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대략 그 정도 원복이 지금 거의 됐잖아요. 거의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대한민국은 이제 미리 올라갔고 예. 미국도 한 2%, 맞아요. 2% 3%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종목별로 다른데요. 우리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원복했고요. 네.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팔란티아, 그렇죠. 셋 뭐냐 AI 시대가 오면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결국은 관세 하지만은 관세가 영원히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억눌리고 투자 심리를 억누르지만은 실제 AI라는 큰 그림에서는 활용 문화를 간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는 명확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가운데 브레진스키의 경고는 뭐예요? 이거 심각한데 네. 이게 지금 이만 25년도 네. 지금 4월 말이잖아요. 1년 전에 그 미디어에서 현실화된 브레진스키의 경고라는 걸 했는데 1년 지난 지금 현재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보면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저도 잘 모르죠. 어렸을 때니까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을 때 네. 외교 전문가였어요. 이게 이름이 이래서 러시아 사람 같아요, 그죠? 폴란드 수입니다. 폴란드 사람인데 미국 가서인데 즈비그뉴 저도 이 앞에 건 나오는데 브레진스키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외교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책에 지금 현황을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은 언제냐? 1997년도. 이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안보 전문가인데 책에 쓴 거는 그것도 28년 전에 1990년대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그러니까 The Grand Chessboard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잠재적으로 이게 지정학적 얘기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합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새로운 동맹을 맺게 되면은 이게 위험이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뭐냐? 각각 미국에 대해서 더럽게 좀 불만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불만감, 상호 약간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불만 컴플레인이 네. 통합돼서 미국에 반대하는 패권 동맹이 맺어지는 그런 위기를
1997년도에 이 브레진스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신문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1년 전 24년도 5월 달에 현실화된 브레진스키의 경고라는 걸 얘기하면서 네.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이 둘러싸일 수 있다는데 지금 1년 지난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여러 나라 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건 원래 적이었고 동맹 국가가 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이 쉽지 않다는 게 요 한마디로 한번 볼게요. 영어 써 생각합니다만 보셔요. 1페이지에 big, small, big, small은 다른 거죠. friend, 친구, foe, 적. economy, 경제,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모든 것 모두 개나 소나 다 모든 사람한테 모든 이슈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싸움을 건다면 이게 되겠어요? 협상 포지션은 미국이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위크해집니다. 미국이 쉽지 않은 싸움을 너무 한꺼번에 벌려서 이게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이나 자기 우군을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스텝이 꼬일 수 있는 초반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이게 만만치 않다. 트럼프가 이걸 인식한다고 물러날 것 같지 않고 중국이 이걸 인식하고 있고 러시아도 인식하고 있고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배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중국 사실은 패권 전쟁은 메인은 중국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G2잖아요. 사실 뭐 러시아나 이란이 그런 필적할 만한 상대는 아닌데. 아니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아까 브레진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이란이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네.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전체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죠.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잃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코로나 때 같은데 그 공급망이 위축되고 네. 끊어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죠? 없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음. 싼 제조업 일자리를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 생산성이 안 나는 건데 왜 이걸 그렇죠. 하려느냐? 미국이 잘하는 거 지식산업이라든지 그죠? IT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업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역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여태까지 제조업은 그 비교 우회에서 그 신흥국가에 줬고 그렇죠. 자기는 서비스를 했고 네. 해왔는데 이게 이민자 받아들여갖고 자기네들은 노동도 해왔는데 이게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는 부채가 많고 적자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이 기축통화업체가 기축통화국가가 부채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미리 예전에 그렇게 이게 큰 이슈가 되기 전에 중간에 조절을 했었어요. 한꺼번에 조절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방향은 맞는데 아니, 서로 속도가 이슈지. 자기 정권에서는 뭐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달라는 네, 거죠. 네. 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동안 누적된 거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의 이슈다. 그럼 속도를 갑자기 이렇게 가속하려면 여러 아까 말해서 big and small, foe and friend 뭐가 됐든 갑자기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돼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네. 그것이 지금 문제의 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건드리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이 주식시장 뭉개지는 거하고 이 현실감하고의 타협이 결국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안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갑자기 해결될 것 같지만 이게 갑자기 관세가 0% 다시 돌아갈 리는 없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업사이드가 아주 편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을 사더라도 다른 주식하고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미국 말고 중국, 홍콩, 인도, 한국 이 밸런스를 이루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 왜? 이제 미국의 M7만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이 관세 이슈가 좀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AI가 혁명적인 그런 로직을 가지고 그죠? 네. 빅테크들이 돈을 투자해 나가면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AI 시대가 온 것 같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이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AI가 흔들리는 게 AI 그럼에도 AI는 메가 트렌드다 볼 수도 있고 네. 과거에도 이렇게 뭐 우리가 IT 혁명이나 이런 거 올 때 그랬어요, 그죠?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 같았는데 뭔가 맞습니다. 트리거가 나오니까 그냥 훅 꺼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의 트렌드는 어떻게 봐요? 그 AI 트렌드는 최근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네. 또 한 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AI에 투자에 있어서는 소파 지금까지는 변화 없다. 왜? 자기네한테 오더 주는 커스터머들이 변화를 안 시키니까.
왜? 이거는 장기적인 거니까 이제 관세 하나 가지고 갑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겠죠. IBM도 그 얘기를 했고요. 셉이라는 회사도 그 얘기를 했고요. 서비스 나우도 그렇고요. 뭐 작은 회사, 보티브라고 전력 열 관련 네. 회사도 그렇고 모든 회사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직 안 했고 애플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엔비디아 보지 마시고 AI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셉, IBM 서비스, IBM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력 관리 이 모든 업체들 무슨 얘기하느냐? 커스터머들 안 바꾸고 있고요. 우리 가이던스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요건 미안합니다.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대세기 때문에 투자를 금방 쉽게 안 바뀐다는 건데 이걸 동전양면입니다. so far so good. 오케이 go 할 수도 있지만 so far so good인데 이게 만약에 한 여름까지 관세가 해결이 안 된다. 혹시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려했던 전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바뀌어도 향후 2, 3개월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달라들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AI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바꾸는 흐름은 없고요. 오히려 불확실하니까 더 신제품이 나올 수 있으면 더 앞당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저께 발표된 엔비디아가 공교롭게 어저께 2개 발표됐는데 엔비디아가 하나 발표했고 발표가 아니고 루머가 나왔고 화웨이가 발표한 거 있습니다. 애매하잖아요. 언서티티가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울트라 버전을 생각보다 앞당긴다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이 지금 그 H20이라고 중국에 파는 거 못 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나라에서 더 하이 퍼포먼스 제품이 필요한데 블랙웰 울트라 있었지? 이걸 빨리 앞당겨서 넌 US에 더 많이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블랙웰 앞당긴 거야. 그리고 화웨이는 나서는 거죠. 야, 우리 딥시크가 해서 언어 모델을 되게 싸게 해줬거든. 우리가 칩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화웨이가 갖고 있는 블랙웰이라든지 허퍼 같은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GPU를 시리즈가 벌써 A, B, C까지 나와 있습니다. 910C 말고 910D 버전을 5월 말에 신제품을 냈다. 5월 말이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에 화웨이가 910D라는 최신 버전,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견줄 수 있는 버전을 내놓겠다는 게 어제 실적이 발표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만 주가가 2% 빠졌죠. 그래서 AI는 대세고 업체들 간의 경쟁과 신제품에 앞당기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주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없지 않은데도 더 이상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가 측면으로 와서 아까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전 4월 2일 시점까지 얼추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얼추 오면 여기서는 이제 그걸 채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네. 옆으로 혹은 이제 변동성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네. 한 5,500대 왔거든요. 네. 이거는 PER이 얼마냐면은 한 20배 넘어섰어요. 21배 정도에서 22배 가려고 그래요. 21배, 22배면요. 과거 평균보다 한 10% 가까이 프리미엄 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닝이 더 좋거나 멀티플 돌아오면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죠.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안 가고 미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돈이 들어와야겠죠. 돈이 들어오면 한 가지 있습니다. QT 없애고 감세하고 그리고 부양정책 나오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럴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감세 카드는 꺼내들겠죠. 이제. 그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이 붙으려면 AI의 기대가 변화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더 가속화되거나 그렇죠. 네. 규제 완화 등 해가지고 그 스타트업이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게 되는데 관세가 리스크가 큰 폭 완화된 건 맞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해야지 과거 프리미엄처럼 한 22배 주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22배, 23배가 돼야지 5,7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업사이드를 바로 보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네. 4월 2일 날 기준으로 미국이 한 3% 정도 부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 같은 기간 동안 4월 2일은 관세가 개판되기 전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갔을 때 홍콩 항생은 지금 10% 오른 상태고 독일도 한 12%, 10% 오른 상태예요. 물론 한국도 한 6, 7% 올랐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다시 원복할까? 사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딱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4월 2일부터 관세 맞고 나서 상해, 홍콩 항생, 독일이 10% 되고 한국도 한 6, 7% 갔어. 미국은 지금 뭐 한 2, 3% 부족하고 연말 되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다시 올 때 엔비디아가 과연 140불로 가? 말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과거처럼 30배, 40배 못 주면은 그러면 아마 투자가들이 조금 더 밸런스 있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에 대한 관심은 갔대.
포트폴리오 믹스는 과거처럼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렇게 몰빵해서는 조금 과거처럼 그러한 어떤 리턴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게 제 드릴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포트폴리오를 섞어야겠네요. 섞어야 몇 년간은 뭐 미국이 월등히 좋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미국 투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제 미국을 다 제로로 비우고, 그죠? 예를 들면 해외 투자 하던 분들이, 그죠? 제로로 비울 필요는 없고, 없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를 옛날에 100이었다면 상당히 줄여서 그것도 빅테크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포트를 바꾸고, 네네. 나머지 뺀 포트는 뭐 한국이나 맞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미중 갈등이 올 연말까지 가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한 시가총이 크니까 미국을 한 30 정도 갖고 있으면은 나머지 30 정도는요. 그거는 홍콩의 항생테크 또는 인도가 지금 베트남 이렇게 섞어서 한 30% 가져가고 그럼 60%죠. 그리고 나머지 40%인데 40% 중에서 반 정도는 한국, 그 다음에 20%는 현금 이렇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리전별로고요. 3, 3, 2, 2. 그 다음에 섹터적으로는 미국이 아까 30%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같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몰빵 80% 아닙니다. 셉 같은 거. SAP. 예, SAP.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주가가 10몇 프로 올랐습니다. 아까 4월 2일 주가 얘기했잖아요. 4월 2일 주가. 그게 아니고 최고점 대비했을 때 5%밖에 안 빠졌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이. 왜? AI 칩이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하는 게 편해져요. IBM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셉이 가장 오히려 파란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좀 믹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셉 탑 넘버 1이고요.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숏을 치는 건 어때요? 이미 늦었죠. 아 그래요? 숏을 친다는 거는 미국 장을. 네. 미국 장을 숏친다. 근데 구성 제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하드웨어를 숏해서 내려가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근데 그게 전 저점 코스 S&P 기준으로 5,000 이하 간 거 4,900을 다시 올라면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은 그 중국하고 관계가 145%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말이죠. 줄이는데 뭐 30% 50% 줄이는 게 아니고 145%를 75%였다. 어떡하시겠어요? 75%가 140% 낮은데 원래 지금 남들 25%인데 이렇게 확 내려오지 않고 70몇 프로 하면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지금 5,500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정은 다시 받는 거는 오케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숏이 의미 있게 한 10% 이상 15% 빠져갖고 5,000을 다시 근처로 가느냐 그 가능성까지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관세를 둘러싼 매크로 전략 김장렬 본부장님과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